published on or after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무슨 얘기요? 선행 출원 특허이긴 하지만 국제 출원일, 본건의 국제 출원일 이후에 공개되거나 그날에 on이나 or after죠. 그날 국제 출원일 이후에 공개됐다 그런 얘기. 응? 이거 이해 가세요? 설명해야 돼? A 발명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갖고 왔어요. 잘했어. 있었어 이게? 구석에 하나씩 있었어요. 잘했어. 출원하고 1년 내에 출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행 비발명이 (1월 4일) 날 출원했어요. 유사 발명이야. A, B가. 공개는 언제 돼요? 공개. 응? 공개는 언제 된다고요? 7월 4일. 응? 23일.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7월 4일 이후에 공개되죠. 그죠? 응? 왜? 1년 6개월 후면 공개되니까. 그죠? 이거는 얘는 언제 돼요? (7월 5일이겠죠) 그렇잖아. 그랬을 때 이 발명이 유사 발명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E라고 한다고. 왜? 우리 발명보다 하루 먼저 출원한 선행 기술이에요. 그죠? 맞죠? 하루 먼저 출원됐잖아. 응? 프라이어 아티요. 선행 기술. 근데 우리가 출원할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개가 안 되면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제 출원 시점에서 봐봐요. 국제 출원일 시점에 아무리 서치를 해봐도 전 세계에 이 문헌은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질 않아. 공개가 안 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특허청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국제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거예요. 응? 그렇잖아. 1월 5일 이후 7월 4일에 공개된 거니까 그런 걸 E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발명은 본 발명, 내 발명, 우리 발명의 선행 기술이에요, 아니에요? 정당한 선행 기술이에요. 이 발명하고 이 발명이 같다 그러면 누가 특허를 받아요? 얘가 누구요? B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원하기 전에 아무리 노력을 해서 다 샅샅이 찾았는데도 안 보였던 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엄청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E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Early application or patent but published on or after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E가 있으면 우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특허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안 좋죠. 뭐 그런 식으로
여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문헌은 청구항 관련된 청구항이 1항에서 17항 모두 같은데 다 A고 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행기술 정도고 우리한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행 기술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D5였잖아 이게 도큐멘트 5 이거는 XP 그렇게 돼 있어. XP 그것도 1일 17항이 아니라 7항, 8항, 12항, 16항 12, 13, 14, 15, 16항만 XP가 되는데 X는 뭐냐면 Document of Particular Reference 벌써 여기부터 안 되잖아요.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문헌이라 하잖아요. 관련이 있대 우리 거랑 particular.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It's not considered to be of particular reference. 특별한 particular reference인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 거였지만 X는 처음부터 document of particular reference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문헌이에요. The claimed invention cannot be considered novel or cannot be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when document is taken alone. 뭐냐면 그 청구된 발명은 새로운 거, 신규한 거, 노벨인 것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는 when 그 문헌이 단독으로 취해졌을 때 인벤티브 스텝, 진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헌 하나로 이 건을 신규성 또는 진보성 거절 이유로 거절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막강한 거죠. 그럼 X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안 좋아. 안 좋죠. 근데 단지 뭐예요? 전부 다 1항에서 17항까지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7항, 8항, 12, 16만 그렇다고.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2항을 삭제하면 돼. 응? 싸우거나 그게 아닌데요 하고서 우리 발명의 차이점, 저 발명과 D5와 본론 발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의견서에서 거절을 받은 경우라면 의견서에서 주장을 해서 극복하거나 이겨내거나 아니면 그게 힘들다 그러면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규성, 진보성에 결여되어 있다는 내용을 수긍하게 되면 차라리 요 항만 삭제하고 1항에서 6항, 9항에서 11항, 17항만 특허 받으면 된다. 그렇죠? 물론 뭐 그 항들이 다 특허 가능한 청구항일 때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죠. 그럼 또 X 여기에서 X만 있는 게 아니라 P까지 붙어 있는데 P는 또 뭐냐? P는 document published prior to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but later than the priority date claimed.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추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이긴 한데 그렇지만 우선일보다 늦게 공개된 우선일보다는 늦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시 발명이 있어요. 시 발명이 있다. 시 발명이 있어. 근데 그건 뭐냐면 이때 공개가 있대요. 공개가 희한한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국제 추원일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럴 수 있나? 갑자기 혼란이 오네. 그렇지만 본건에 우선일이 있는데
우선권 주장일이죠. 그렇죠. 조기 공개됐나? 어쨌든 이런 거죠. 우선일보다는 늦게 공개된 거죠. 그죠? 우선일보다는 늦지만 국제 출원일보다는 빠르다. 그죠? 응? 그런 발명, C 발명.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P라고 한다고.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기 공개 신청하면 이렇게 되긴 해요. 조기 공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6개월 전에.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걸렸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조기 공개일 때도 됐고. 자, 봐봐요. 이날 했는데 국제 출원을 2023년 1월 10일에 국제 출원할 수 있어요. 그죠? 1년 내에 하면 되니까. 실제 출원하고 5일 만에 그냥 출원을 해버린 거야. 이럴 수도 있어. 국제 출원일이 1월 10일이면 그럴 수 있어요. 이 공개는 1월 9일에 공개됐다고 쳐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게 우선일로 따지면 우리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이게 2022년 1월 10일에 22년 1월 5일에 최초 우선권 출원하고 그 바로 다음 날이나 뭐 5일 후에 국제 출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침 1월 9일에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 건의 우선일보다 우리 게 빠르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동일자로 국제 출원도 하고 출원도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걸렸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우선일이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P는 그래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D5 여기 방금 얘기한 스피드되어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서에서. D5에 비해서 신규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출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런 거죠. 보정된 청구항 7은 현재 청구항 6의 신규한 반수화물 형태를 단독으로 언급한다고 하지만 여기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D5에 비해서 노벨티가 있다. 그런 얘기. 신규성이 있다. D5 discloses no such hemihydrate compound. D5는 그러한 반수화물 화합물을 게시하고 있지 않다. We therefore also submit that all claims which depend from Claim 7 are also novel in view of this amendment.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또한 그래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또한 대지하를 제출한다. 그런 얘기죠. 뭐예요? 청구항 7을 인용하는 그런 얘기죠. depend. 모든 청구항들은 또한 본 보정서의 측면에서 신규하다는 사실을 제출합니다. 그런 얘기죠. 잘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Furthermore, 더욱이 we submit that claims 15 and 16 as filed are no better over D5 because D5 only discloses a process using blah blah while the present application relates to a process using blah blah. 그러면 우리는 청구항 출원된 그런 얘기죠. 청구항 15 및 16이 D5에 비해서 신규성이 있다고 제출한다. 왜냐하면 D5는 단지 이 클로로6 메틸 타트로피리딘 이것을 사용하는 공정만을 게시하고 있고, 그죠? 단지 이 공정을 기술화하고 있는 반면에 본 출원은 이거를 어쩌고저쩌고를 사용하는 공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네들이 설명서를 여기다가 구태여 하나 더 제출한 이유는 이 도큐먼트 5가 D5가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이걸로 인해서 거절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보정을 했고요. 19도.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또 이해 못할까봐 심사관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정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7항, 그죠? 7항하고 15, 16항 걸린 거잖아요. 그죠? 7, 8, 12, 16이 걸렸잖아. 7항, 8항, 12항, 16. 그래서 그 중에서 나머지 항들은 최초에 7, 8, 12, 16 이게 이제 우리가 중간 서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중간 서류 하게 되면 거절 이유가 저렇게 나오면 7, 8 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랑 하게 되면 회사들이 맨날 실무 중간 서류 어쩌고 저쩌고 별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초를 탄탄히 하면 전공이 반영이 되죠. 2항이 7항 여기 최초 출원된 7항이 거절이 된 거였어요. 8항, 7항, 8항 요 화합물이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2, 16 12, 13, 14 이 약자학적 조성물항 16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12항은 7항부터 11항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항이 해결되면 12항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이트먼트에서 설명서에서 7항만 언급하고 그런 다음에 요 12항은 애초에 걸렸지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7항의 화합물이 해결이 되면 12항이 해결되기 때문에 13, 14도 해결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다 7항과 관련된 12, 13, 14는 7항부터 인용하잖아요. 그죠?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네. 메인이 되는 여기에서 그 주 메이저 컴포넌트 주 성분이 되는 7항의 화합물에 관한 거절이 해결되면 7항을 필수 구성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12항 그거를 인용하고 있는 13항 14항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출원인이 극복해야 되는 거는 7항하고 15항 그렇죠? 언급했잖아요. 15, 16을 그죠? 그래서 7항 해결했고 15항을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그거 관련된 종속항들이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라서
지금 7항은 이렇기 때문에 노벨티가 해결이 됐고 12항도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 7항을 보정했겠죠? 칠항? 즉 이게 보정된 7항이에요. 컨펌 잘 봐요. 바뀌었죠? 뭔가 바뀐지 몰라요. 1항에서 6항 인용하게 됐는데 6항만 인용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쵸? 어?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아이고. 자, 이게 우리가 심화학습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중간서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자, 1항은 이거의 제조 방법이야. 화학식 1위 화합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루이스산 스캐빈저 에이전트의 존재하에 루이스산을 사용해서 화학식 1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화학식 1의 화합물의 제조 방법이죠. 그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육항은 1B야. 무슨 차이야? 반수화물이죠. 헤미하이드레이트잖아요. 그죠? 여기 수화물. 이게 반수화물이에요. 물이 들어가면 수화물이고 2분의 1 물이 들어가면 반수화물 헤미하이드레이트. 1항의 화합물하고 볼 때 뭐가 구체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거고 그죠? 이건 반수화물이 아니고 일반 화학식 1의 화합물이었고 여기는 헤미하이드레이트라는 말이 없고 일반적인 화합물이고 자 보세요. 여긴 없잖아. 2분의 1 물이. 근데 6항은 1항을 인용하는 그런 항으로서 항은 아닌데 화학식 1의 반수화물 화합물이고 그죠? 이건 그냥 화합물이고 그냥 화합물하고 반수화물 화합물하고 뭐가 범위가 넓어요? 그쵸? 굉장히 범위를 줄인 거잖아 6항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에 1항에서 6항까지 인용하던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이만큼 내가 특허로 받겠다고 7항에서 했는데 그게 거절됐죠? 안 된다고. 야 그게 네 발명 아니잖아. 반수화물 발명이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래요? 맞아요. 그럼 꼬리 내리고 반수화물 1항에서 5항 인용 안 하고 6항만 인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야 이렇게 네 말대로 이렇게 반수화물 화합물로 7항을 보정했으니 이제 됐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특허 해줄 거지? 그런 얘기는. 그럼 해줘야죠? 그 거절은 극복이 된 거죠? 6항으로 바뀌어. 그 점에. 엄청나게 흡수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항은 뭘 바꿨나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걸 신경 쓸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럼 그냥 객인 거예요. 스테이트먼트에 써있는 게 7항은 어멘디드 있고 15, 16은 에스파일드.
그러니까 얘네들 얘기는 똑같은 다르다는 얘기죠. D5는 이 클로로 6 메틸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공정만 게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르네. 이 브로모네요. 그죠? 이 브로모 6 메틸. 화합물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브로모 6 메틸 4 트리플로로필. 선행기술은 클로로 염소를 넣었지만 우리는 브롬이 들어간 화합물이다 그런 얘기죠. 화합물을 사용하는 공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로겐적 화합물이긴 하지만 선행기술은 염소를 사용했고 우리는 브롬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거다. 그런 얘기. 이거는 조금 약해. 그냥 개겨본 거예요. 한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19조 별도의 파일로 제가 얘기한 그대로 번역을 하셔서 설명서를 첨부 파일로 문서팀에 보내면 돼요. 네. 문서팀이요? 아니지 뭐 국내팀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치 리포트는 ISR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 게 이거고, 챕터 1에서도 뭐 신대리님은 보셨겠지만 리튼 오피니언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PPH 우선심사 신청할 때 이걸 기준으로 서치 리포트의 리튼 오피니언을 근거로 해서 긍정적인 포지티브 리절트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우선심사 신청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챕터 2보다는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보다는 좀 간단한 거죠. 간단하게 심사한 건데 이걸 근거로도 할 수 있다. 이거 생각보다 여기는 굉장히 이게 이제 서치 리포트에서 한 건데, 클레임 1에서 17항은 프로세스 이거인데 좀 분석을 많이 해서 좀 성의 있게 작성한 서치 리포트예요. 그렇지만 저기 예비심사 보고서의 IPRP 같은 경우에는 예비심사 보고서는 굉장히 방대하게 상세하게 심사했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204조 3항에 의해서 설명서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프린트만 많아지긴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했던 심판, 이제 진도를 제대로 나가나요? 신대리님 진도를. 그래서 심판의 종류 이렇게 이제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네, 어려운 거 한 2주, 3주 하고 머리가 너무 아플 테니까 좀 다시 또 쉬운 걸로 복습을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역량에 부하가 너무 걸리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옛날엔 사정계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면 당사자계 심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걸 이제 볼 때 뭐 공부하실 때도 그렇지만 이런 큰 걸 봐야 돼요. 심판의 종류가 이제 1번 결정계 심판이 있고, 뒤에 이렇게 보면
제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4페이지에 당사자 개심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번 번호를 다 매겼는데 이상 1번이 이제 거절 결정 등에 대한 심판, 그게 결정계 심판인데 첫 번째가 여기서 조그맣게 표시를 해서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이 A 하나가 있고, B가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 볼드체로 된 걸 읽고 있는 거예요. A가 결정계 심판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B가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 C가 보전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그렇게 세 개가 있다고요. 그렇죠? 거절 결정 등에 대한 심판, 그게 거기에 서브 심판이 진짜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이 있고,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이 있고, 보전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사실상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전계 심판이 2개인데 사실은 2개가 아니라 5개 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 거절 결정 등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2번이 정정 심판이 있다는 얘기. 그게 뭐라고요? 결정계 심판의 종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첫 번째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여기는 무효심판이 있고, 그 무효심판 중에서 뭐 디자인이 있고 상표가 있고 실용신안 특허가 있고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연장 등록 무효심판이 있다는 얘기. 무효심판의 종류가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무효심판. 어렵죠? 그 얘기 뭐예요? 간단히 이 용어 자체가, 상표권,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상표는 10년인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10년마다 갱신을 해서 샤넬이 계속 샤넬인 거죠.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갱신 등록 출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무효 심판, 그예요. 네 번째가 상품 분류 전환 등록 무효 심판. 이거는 뭐냐면 분류가 있어. 상표는 그 상표를 이제 우리가 뭐 한월이라고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표 상품군, 그런 상품 분류를 정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한월 가지고 한월 식품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등록 안 하면. 한월은 법률 서비스로 등록을 했을 것이고, 상표를 등록한다면 거기서 또 부동산업을 하고 싶으면 그걸 다시 그걸 업태를 늘려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에. 그런 거랑 똑같이 이거 상표에서는 내가 이 상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분류, 상품류, 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처음엔 그게 이제 법률 서비스업이 상품 제 2류에 있었는데, 분류 클래스 2에 있었는데, 그게 뭐 법이 바뀌면서 클래스 5로 바뀌었다면 그걸 상표권 전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을 하면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2류였던 것을 5류로. 지금은 상표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분류 전환 등록 출원을 했는데 그게 무효가 된 경우, 그걸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복 심판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5번, 5번째는 정정 무효 심판이 있는 거죠. 이건 특허 실용신안에만 해당되는 거. 정정 심판을 했는데 특허권이 설정된 후에 특허 청구범이나 명세서에 오타나 하자가 있는 상태가 발견됐어.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특허청에서도 모르고 심사관도 모르고 그걸 그냥
특허를 해준 거야. 근데 흠결 하자가 있는 거가 특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남한테 공격받을 수 있어요. 무효심판이나 그런 거. 그거 뭐 오타도 있고 오역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 그냥 특허됐으니까 이거는 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해서 등록을 무효시켜 주세요. 그런 심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존속기간이 만료돼도 나중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게 무효가 되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져서 그걸 다시 보상금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흠결이 있는 특허는 정전심판을 통해서 흠결을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완벽한 특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전심판을 청구하는데 그 정정심판이 문제가 돼서 그게 또 정정심판이 무효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무효를 해소시키기 위한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정무효심판이고 이건 특허 시정신안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7월 1일부터 바뀌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그죠? 그것도 뭐라고요? 당사자 개심판이다. 왜냐하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소극적은 내 특허 권리 범위가 저 사람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그런 거를 판단해 달라는 그런 심판이고 적극적인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내 특허, 제 특허, 저 사람, 상대방 특허권이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내 특허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청구의 취지를 그렇게, 기재하는 게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인데, 어쨌든, 그거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관련된 심판도 당사자의 심판이다. 왜냐면 특허권끼리 다툼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상충되는 그런 상대방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심판으로 분류가 되고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통상실시권이라고 변형실시권이 있고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해서 다 배웠어요. 근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이란 허여라는 거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 특허를 받고서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죠.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것이 이것도 당사자 개심판. 왜냐면 그거는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자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특허권자가 특허만 받고 그거를 계속해서 묵혀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특허는 산업에 이용하라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있는 특허에서 특허를 해준 건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치료제야 이거는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를 아주 효과가 좋은 거를 어떤 사람이 노연구원님이 특허를 받았어. 연구해서 대단하죠. 그래서 특허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생산을 안 해. 그냥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거를 사용할 수도 없어. 그걸 똑같은 걸 연구해봤자 특허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치료제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특허 제도에 부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너는 이거를 특허를 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그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특허를 부여해 준 건데 그건 너는 권리만 갖고서 그냥 그거를 방어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게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해서 제3자가 강제로 그 사람 노연구원님 특허를 사용해서 그 제품을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해서 시판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경우는 특허권자는 억울할 수 있겠죠. 실시권 상당의 보상금은 줘야 돼요. 실시료 상당액을 돈을 주면서
그걸 실시를 해야 특허제도의 공익적인 측면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당사자의 심판이다. 그리고 상표에 있는 등록 취소 심판, 어떤 상표가 등록됐는데 어떠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상표법도 수업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뒤에 뭐 여러 가지 이게 상표 관련해서는 이제 소송은 좀 많은 편이라서 이게 10번이 10이라고 돼 있어. 상표권 10번 맞아요? 이거? 맞네. 상표권 등록의 취소 심판,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 등록의 취소 심판. 이게 이제 특허 실용신안에서는 디자인까지는 통상 실시권, 전용 실시권 이렇게 돼 있지만 상표권에서는 실시권이 아니라 사용권이에요. 상표는 실시가 아니라 그냥 사용이기 때문에 상표는, 그러니까 전용 사용권, 상표 전용 사용권, 상표 통상 사용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두 주, 몇 주 동안 심판 요구 관련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제가 박사님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